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어제 국내장 하반기 첫 시작일이었죠. 지수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책 기대가 있는 지주, 금융 혹은 은행과 유통주들의 강세 또한 달갑게 느껴지기도 했죠. 다만 섹터별로 기존의 주도주에서 새로운 소외단의 종목으로 좀 옮겨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단발적인 흐름일지 아니면 하반기 시장의 색이 바뀔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겠죠. 오늘 새벽 뉴욕장은 혼조 마감을 보였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과 경제지표 이슈 속에 금리가 소폭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 외 트럼프와 머스크 등 살펴볼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씩 정리하면서 우리 장 대비 전략 챙겨보시죠.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상반기를 마무리했던 뉴욕 증시 간밤에는 하반기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려감과 기대감을 부추길 만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혼재하다 보니까 뚜렷한 방향성을 잡는 데 실패를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 0.8%, 특히 테슬라의 급락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2200포인트 선은 그래도 지켜냈고요. S&P 500 지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이제 하반기에 미국 증시 향방을 가늠할 주요한 변수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무역 협상, 감세안의 의회 통과 여부, 그리고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 관련해서 들려왔던 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유예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세 협상이 불발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높게는 35%까지 관세율을 인상할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인 8일 이 유예 시한까지 시장이 또 흔들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감세안 밤사이 상원에서 가까스로 통과가 됐습니다. 51대 50, 지금 상원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JD 벤츠 부통령이 결정적으로 캐스팅 보트를 던지면서 통과가 되는 데 성공을 했죠. 뒤에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이 혼재해 있다 보니까 최고치 경신을 한 상황에서 조금 더 이 레벨을 높여가는 데 망설임이 있는 시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원에서 통과된 미국의 OBBB, 이 감세 법안 도대체 뭐가 담겨 있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죠. 조금 기존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부분도 있고 약간 수정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메디케이드 지원이 축소가 된다든지 이렇게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고 부유층에게는 유리한 방안들이 많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만 시장에서 주가와 시세를 움직일 만한 내용은 딱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기차에 대한 $7,500 세액 공제가 9월 30일부로 조기 종료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테슬라와 리비안 등의 전기차 관련주들에게는 부정적인 소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세금 공제는 35%까지 확대, TSMC, ASML 등의 반도체 장비사들에게 우호적인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대출에 대한 이자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최대 $10,000,000까지 대신 미국 안에서 제조되는 신차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신차를 제조하는 GM과 포드 등이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간밤 이들 종목들의 주가가 좋기도 했고요. 그리고 태양광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 조항이 철회가 됐습니다. 이 내용 어제도 변경됐다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물론 지금 공화당이 추진하는 보수 진영이 추진하는 법안이다 보니까 당연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됩니다. 하지만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려다가 그게 철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 주가 반응이 간밤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는 법인에 대한 감세를 영구화하는 방안이 추진이 되죠. 은행과 제조업, 기술주 전반에 훈풍을 불어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장애물, 문턱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문들이 수정이 됐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하원의 통과를 거쳐야 되겠고요. 하원 표결은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밤인 2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만약 통과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감세안은 즉각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 종목별 분위기 보시죠. 오늘 특징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주요 기술주들, 특히 AI 관련주들에서 자금이 빠지고 헬스케어라든지 소재 섹터로의 로테이션이 나타났다. 이런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OBBB 법안에서 AI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수정사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 한 가지 핵심 변화입니다. 주 정부의 AI 규제 금지를 철회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AI 규제를 할 수 없게끔 했었는데 이제는 주 정부 단위에서 AI 기술들의 규제를 가할 수 있게끔 바꾼 것이 된 겁니다. 그 명분은 아동 보호와 개인 정보, 딥페이크와 같은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AI 기술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를 피해갈 수는 없겠구나라는 인식 속에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반도체주들뿐만 아니라 팔란티어와 같은 AI 대표주들 그리고 밸류체인으로 엮이는 원자력 관련주들이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등의 종목들까지 일제히 급락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미국 증시에 가장 부담이 됐던 것은 테슬라의 급락이었죠. 5%대의 급락이었습니다.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에 다시금 불이 붙었습니다. 머스크는 신당 창당을 예고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개입에 대한 의견을 밝혔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머스크 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돌아가야 될 사람이다. 이런 식의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정부 효율부가 머스크 사업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라면서 보조금 삭감 가능성에 대한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테슬라의 주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장 초반에는 7%대까지 낙폭을 벌리면서 한때 $300 선 이탈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그나마 버텨줬던 기술주가 애플입니다. 1.3%의 상승, 어제 말씀드렸던 그 오픈 AI, 엔스로픽 도입에 대한 이슈를 이틀째 소화하면서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 밖에 움직였던 섹터들도 모아서 정리를 해보시죠. 먼저 태양광 섹터, 말씀드렸다시피 세금 부과 조항이 철회되면서 일제히 강했습니다. 특히 썬런의 주가가 10.5%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반면에 당뇨 기술주들은 일제히 빠졌습니다. 이 미국 당국이 연속 혈당 측정기 그리고 인슐린 펌프에 대한 보험 보상 기준을 개정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들 기업들, 그러니까 당뇨 관련 의료기기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한 환급금이 축소될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안에서는 텐덤 다이어비츠 그리고 덱스컴이라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7%대, 4%대 하락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카지노 관련주들은 시세가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름 휴가를 이제 모두 계획을 하고 계실 건데요. 마카오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마카오 카지노의 인기가 많은가 봅니다. 6월 카지노 매출이 19%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라스베이거스 샌즈, 윈 리조트, MGM, 미국 지금 글로벌 여행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정리하고요. 오늘 전략 세워보시죠. 어제 국내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은 약간 섹터별 순환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던 것을 팔고 팔던 것을 다시 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7월의 하반기에 첫 번째 거래일 양지수 모두 다 올라섰고요. 그 가운데서 약간의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던 입장을 좀 선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통과 기대가 한껏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미국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론까지 등장했고요. 이 때문에 코스피는 0.5% 일단 상승으로 끝이 났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일부 대형주들의 하락이 상승을 조금 제한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대로 올라섰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도 지주사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고요. 로봇, 원전, 소부장 등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0.2% 코스닥 상승으로 끝이 났네요. 순환매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단기 고점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정 부분 3,100선을 놓고 단기적인 진통은 좀 겪으면서 다시 재랠리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시각 등입니다. 그리고 그 진통의 시간 동안은 섹터별로 조금 순환이 빠르게 돌겠구나라는 것을 어제장에서 힌트를 가져갈 수 있었겠죠. 소외주의 키 맞추기 반등 시도가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기존에 강력했던 주도 섹터에서 하락하는 날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조정이 있었고요. 치고 나왔던 건 지주사, 단기적으로 약간 쉬었다가 다시 가고 있는 분위기에 화학과 2차전지, 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등했던 어제입니다. 7월 초반에 조금 일정들이 꽤 몰려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가자라는 경계감도 좀 짙게 나타나고 있죠. 일정이라고 한다면 무역협상 그리고 2분기 실적,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 중국 관련한 데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3,100선에 대한 경계감 속에 빠른 순환이 일고 있다. 이렇게 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라는 말이 딱 생각났던 하루였죠. 정부 정책이 시장에 가장 시세적 영향을 많이 줬던 어제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상법 개정 입장 선회 소식과 상법 개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죠. 그래서 지주사들 전방위적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한화 같은 경우에 대형주단의 급등세, HS 효성 어제 상한가로 끝이 났습니다. 대형주에서는 한화 혹은 LS 등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어제 끌고 가졌고요. 증권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S증권, 다울투자증권, SK증권 등이 상승이었고 은행, 보험, 카드, 금융 쪽에서도 IN금융지주, 하나금융, JB금융 등에서 강세 흐름을 기록했죠. 그리고 13조 민생소비 쿠폰 추경안 여야 합의 소식이 전달되면서 소비 쿠폰 효과,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라는 유통 내수주 쪽의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마트 어제 11%의 급등, 장대 양봉을 세웠죠. 롯데지주, BJF 리테일, 그 외 신세계, 현대백화점, 또 지역 카페단에서는 쿠콩과 유라클 등의 종목들이 올라가며 정부 정책 관련해서 조금씩 확정돼가는 내용들에 대한 기대감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어제 전체적인 상승 비중 역할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법 개정 관련한 지주사들의 강세가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네요. 작년 11월부터 발의됐다가 다시 거부권 정부에 생사하고 분위기가 살짝 가라앉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 다시 상법 개정안 발의 소식이 들려왔고요. 7월 3일 내일이 되겠네요. 국회 본회의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목표를 여야에서 일단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주사나 금융주가 바로 전일장 이 영향 속에 강세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다들 아시겠죠? 지금 현행은 이사 충실의 의무가 회사를 위하여인데 지금 이 이사 충실 의무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전자주주총회 도입이나 운영의 이슈도 있죠. 그리고 이정문 의원 발의 내용에 따르면 3% 룰도 있습니다. 감사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3%로 제한한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상법 개정안이 어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서는 처리 기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지주 등이 강했습니다.
지주사가 왜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비상장 자회사 가치가 지주사의 가치로 사실 투자자들은 꽤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짜 비상장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죠. 그런데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비상장 자회사의 상장이나 합병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주가 알짜 자회사들을 계속해서 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 평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장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비단 어제만 오른 것은 아니고요.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증여세법 개정 추가적으로 지금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 등이 지주사들 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꽤 오래전부터 지주사 랠리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상법 개정 이슈도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라는 장점, 물론 단점들도 다 있죠. 경영권의 의사결정을 위축할 수 있다. 감사 비용이라던가 소송 비용 등이 늘어날 경우 기업의 자체 사업에 투자하는 여력이 줄 수 있다라는 지적 등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투자자 입장으로서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놓고 봤을 때 그로 인한 지주사에 대한 관심 집중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고요. 자사주 소각 의무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증여세법 개정에서도 기업의 승계 문제라던가 배당 여러모로 이제 증권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시장은 증권, 금융, 지주 등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주사로 초점을 맞춰볼까요? 지금 투자 가능한 지주사는 어디가 될까? 사실 2분기부터 이미 지주사들의 랠리는 시작이 됐었죠. 대선 이전에는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는 정말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주사들의 2분기 상승률 놀랍습니다. 한화 130%, 두산 124%, 삼양홀딩스 50%, CJ도 좀 못 가서 38%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알짜 자회사들을 계속 품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CJ나 LS가 상대적으로 못 갔었다라는 시각 등도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 7월 3일 법안 처리 일정이 있는 가운데 7월 3일 일정이 지나고 나면 약간의 세론에 대한 주의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잘 처리되게 됐을 경우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꾸준하게 추가적인 정책 일정 등을 봤을 때 지주사들을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갖고 있는 걸 좀 이익 실현해야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어제 모처럼 현대차, 기아가 올라섰죠. 6월 수출이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입니다. 6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로 수출을 해냈다라는 소식이죠. 한국 공장의 미국향 수출은 조금 줄긴 했는데 유럽향 전기차 수출이 그 부분을 좀 만회해줬고요. 사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물량 등도 있기 때문에 미국 내 현대차, 기아 점유율은 그래도 굳건한 편입니다. 시장에서 이제 유럽에 대해서 좀 주목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넣어봤는데 삼성증권의 내용이고요. 유럽이 10년 후면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내연차 개발 이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흐름을 더 잘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5월 기준 유럽의 전기차 수요 침투율이 31%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기아가 하반기에 EV4와 EV5를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 내에서 이 부분이 좀 선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내비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압박을 유럽 솔루션으로 좀 상쇄해 본다라는 것이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어제 현대차, 기아가 좋은 시세를 낸 타이밍에 오늘 아침 보고서 기준으로 현대차 27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어요. 상승 여력 한 30% 있다라는 것이고요. 기아도 23% 정도 더 올릴 것으로 보며 12만 원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참 현대차, 기아도 다른 종목군들 대비 못 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못 갔었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소외단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시장 분위기도 하죠. 다만 연속성에 대해서는 계속 의심이 드는 이유가 관세 이슈를 앞두고 좀 패닉 바잉을 한 것이 아니냐, 좀 사재기 물량이 나왔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환율 효과가 축소되고 있고 관세 부과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품단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중요할 텐데요. 매출액이야 사실 좋겠죠. 다만 영업이익과 마진 부분을 좀 살펴보고 대응하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동차, 미국 내에서는 일단 GM, 포드 이런 쪽이 나쁘진 않았는데 그들이 좋다고 사실 국내가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관세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르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도 일단은 소외단의 반등, 증권사의 좋은 얘기, 다만 연속성을 바라보기는 아직은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뉴욕장입니다. 앞서 체리난코와 자세히 짚어보셨겠지만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을 상회했고요. 그 가운데서 물가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졸지 보고서에서 구인 건수가 예상을 상회했죠. 물가와 고용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국채금리가 이 때문에 10년물 기준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후퇴하게 됐고요. 뉴욕장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는 상황에서 혼조로 거래를 마쳤죠. 대규모 감세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 오늘 표결에 들어가게 되고요. 내일 새벽이면 관련한 내용을 저희가 또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죠. 기업들은 어찌됐건 세금을 좀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비기술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서 빅테크에서 비기술주 쪽으로 약간의 순환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관세 없었다면 금리 내렸을 것이다. 관세로 미국의 인플레 전망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발언하며 금리 인하 기대를 또 후퇴시켰죠. 그리고 주 정부가 AI 규제에 대한 금지 법안을 수정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AI 진영의 규제에 대한 압박이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등의 주가 하락에 일정 부분 기여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테슬라가 또 5% 빠지는 모습이 있었죠. 이런 분위기에 마침 또 이런 보고서가 나왔네요. 미주호에서 기술주가 과매수 구간이다. 대형 기술주를 매도하고 소형주를 매수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태양광 종목들은 세금이 좀 삭제된다. 라는 기대감 속에 썬런과 솔라 엣지 등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그 밖에는 제약 바이오단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빅테크가 부진한 가운데 여기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세가 도드라졌죠. 암젠, 모더나, 머크, 사노피, 화이자 등의 상승이 있었고요. AI 임상단에서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나 슈레딩거 등의 종목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제약 바이오도 개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치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좀 힘받을 수 있는 연결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주가 좋았어요. 마카오 6월 카지노 매출이 YOY 기준으로 20% 증가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나 원리조트 등의 종목이 상승이었는데 어제 국내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이 하락했죠. 롯데관광개발은 더 이상 못난이가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작년이었어요. 작년 연말에 못난이들이 반란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타이틀로 브리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참 못 갔었던 롯데관광개발의 회복 조짐이 좀 감지가 됐었고요. 올해 126%나 올랐습니다. 이제는 차트상으로 못난이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오히려 살짝 불안하기도 하죠. 요즘엔 못간 쪽에 대한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요. DS투자에서는 어제 롯데관광개발의 하락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냈습니다. 6월 카지노 월별 매출액이 예상보다 부진했다. 그래서 하락했다라는 것이죠. 월말 홀드율이 하락한 것이 그 원인이고요. 다만 홀드율보다는 드랍액과 방문객 증가를 주목하자라고 얘기하네요. 6월 테이블 드랍액과 방문객이 여전히 고성장세를 기록한 점, 거기다 7월에 성수기를 감안해 봤을 때 롯데관광개발은 더 갈 수 있다라는 뉘앙스였죠. 실제로 홀드율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6월 홀드율이 15였다면
7월에 16%, 9월엔 21%까지 회복된 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롯데관광개발 올해 130% 가까이 올라왔는데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가게 될 것인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 것인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시간 허락하면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개별 기업별로 뉴스가 좀 많았어서 일단 뉴스 챙겨가기 요것도 하나 넣어봤습니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어제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라고 공시를 냈죠. 이제 존속회사가 되는 HD현대건설기계가 내년 1월 1일에 아직은 가칭인데요. HD건설기계로 출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합쳐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수익원을 다변화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고금리나 건설 시장 침체 속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가는 과정이다. 회사 측의 입장입니다. 일단은 시간 외나 대체거래소에서 특별한 시세는 좀 없었고요.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것 정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혼조였고요. 상원의 감세안이 통과됐죠. 그 가운데 태양광 주식들 좋았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조금 후퇴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단기적으로 빅테크 종목에서 비기술주로 약간의 순환이 나타났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좀 있었습니다. 일본에게 관세 35%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압박하면서 빨리 내가 만족할 만한 협상안을 내놔라는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했죠. 거기에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 추방 오케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놓으면서 서로 굉장히 날선 공방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테슬라 주가 하락, 그것이 또 국내의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종목군들에게 좀 노이즈가 될지 좀 살펴봐야겠고요. 국내에서는 어제장 기준으로 조방원에서 일부 자금이 이탈이 있었습니다. 조선방산 원전에서요. 그리고 오히려 정책 기대나 수출 지표에 좀 초점이 맞춰졌었죠.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 지주사 진영, 이것은 일정 이후 세론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수출 지표 호조 속에서 자동차 등이 선전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외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좀 올라가는 시기이죠. 7월 실적과 이제 일정들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 주는 조기 폐장과 휴장, 미국이 좀 목요일부터 한산해지기 때문에 국내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죠. 순환이라는 키워드에서 하이닉스가 빠지고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 기대가 다시 한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에 굉장히 여러 번 디은 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인 뉴스가 나오기까지는 안심하기 이르긴 합니다. 다만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가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금은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듯한 분위기인 거죠. 구글과 AMD, 브로드컴에서 AI 칩을 개발하고 있는데 HBM3E 12단을 거기에 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HBM4를 넣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HBM4가 가격이나 물량 측면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칩에서 생각보다 HBM4 등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속도가 더딜 수 있다면 삼성전자가 기술 격차를 극복하는 시간을 벌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71,000원의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오늘 업데이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순환의 측면에서 미국장에서 좋았던 제약바이오까지 같이 기억을 해보죠. 테마단으로 가겠습니다. 보기 좋네요. 방탄소년단이 모두 6월 이제 사회로 복귀했죠. 이제 부대가 아니라 무대로 돌아오게 되는 방탄소년단. 정말 마음에 봄이 필 것인지. 일단 방탄소년단이 어제 반가운 소식을 전했어요. 7월 1일 위버스에서 단체로 모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 차기 앨범을 낼까? 언제 투어를 시작할까? 팬들에 대한 궁금증이 극에 달해 있었는데 내년 봄에 신보를 발매하고 월드 투어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팬들과 단체로 이제 공연을 했던 때가 부산 공연이니까 벌써
4년 전 일이죠. 4년여 만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아미들과의 만남을 갖게 될 것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이 한 곡의 경제적 가치 추산된 결과가 1조가 넘어갔었습니다. 이들의 복귀 그리고 시작되는 월드 투어 이로 인해서 벌어들이게 될 돈, 엔터사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하이브 중심으로 한번 기대치를 높여보겠습니다. 정책이나 스테이블 코인, 히토류 쪽에 이슈가 있었어요. 정책은 앞서 봤던 내용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지주 금융, 지역 화폐 등등이고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이슈 측면에서 체크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서클이 신탁은행 설립 추진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밤 사이에 있었고요. 어제 국내에서는 더즌이나 LG CNS 등이 오름세를 기록했죠. 히토류 측은 로이터의 보도였었는데요. 미래 히토류 부족을 걱정해서 중국 외의 공급망에 프리미엄 가격을 주고 히토류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보도 등이었습니다. 히토류 쪽에 대해서는 테마로 일단 이 정도 종목 체크해 보시죠. 이슈와 테마 속 오늘의 일정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남아있는데 목요일은 미국 고용 동향 보고서가 중요하고요. 이날 독립기념일 조기 폐장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죠. 그리고 추경 처리 마감일이 금요일이고요.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7월 3일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일정으로는 어제도 보여드린 내용이라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미나앵커 오늘은 어디로 잡으셨을까요? 네, 이번에는 은행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하반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만한 섹터 찾기를 주제로 여러 가지 주제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 안에서 은행주들이 상반기 동안 꽤 괜찮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만큼 은행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와 은행주 경계감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은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화려한 모멘텀들이 꾸준히 나왔죠. 일단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 수요 증가로 인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수수료로 매출액을 땡겨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AI, 디지털화 강화, 스테이블 코인 등 이러한 화려한 모멘텀이 있었고 은행주들은 그에 비해서는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을 확인해 봤더니 방어력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대표적인 모멘텀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금융주들 그리고 증권주들의 공통된 부분은 주가의 흐름이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신한금융지주의 올해 일봉 차트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준비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 대표 종목들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다 이런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4월을 변곡점으로 이렇게 모두 다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는 은행주들입니다. 은행주들을 살펴볼 때 지금 가장 궁금한 핵심적인 쟁점, 논점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한 만큼 예대 마진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실적에는 타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리고 배당 기대감과 조정 우려, 주가가 또 한동안 가파르게 올랐으니까요.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베팅을 해야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고 중소형, 대형 금융사 간의 온도차를 가늠해 보면서 어느 쪽에 베팅하는 것이 조금 더 나에게 안정적 또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궁금한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들을 기준으로 은행주들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화면 넘어가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적금 대신 은행주를 모아간다면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할까? 이 부분을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은행주들을 살펴볼 때 체크 포인트는 일단 CET1 비율, 배당, 충당금, 정부 정책, 최근에는 주담대 규제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금리 인하 영향은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 것인가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더라도
매력도라도 그를 상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형 은행 지주사, 중소형 은행 지주사는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이 안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궁금할 만한 배당 매력도를 먼저 책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형 은행 지주사와 중소형 은행 지주사의 배당률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다만 종목별로 봤을 때는 살짝씩은 다릅니다. 중소형 쪽이 큰 변화는 없지만 가장 높게 책정되는 쪽은 한 8%대까지도 간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안정적인 것을 메리트로 갖고 있는 대형 은행 지주사 쪽에서는 우리금융지주가 가장 높은 배당률을 갖고 있는 지주사였습니다. 그리고 배당 금액 자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이렇게 배당 매력도가 높아지는 은행주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4대 금융지주들의 배당금은 전년 대비 5% 이상씩 증가했고 여기서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무려 19% 증가하는 이 배당금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금융지주도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나타냈고 분기 배당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제 하반기에 진입한 만큼 연말을 대비해서 배당 매력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배당 매력도를 가장 큰 메리트로 꼽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지난 5월부터 뚜렷한 모멘텀이 없어 보여도 은행주는 지금이 적기다라며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 집중을 했고요. 연간 총 주주 수익률은 13%에서 16%로 전망한다라며 하반기 최선호주를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권사의 코멘트를 살펴보시더라도요. 메리츠증권에서는 CET1 비율 개선 여력이 충분한 은행주이다 라면서 2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대체적으로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제시했고 최선호주로는 하나금융과 KB금융지주를 꼽았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은행주들이 외국인 매수에 초과 상승을 했다. 하지만 밸류업 기대는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꺼내 들었는데 2025년 기준으로 총 주주 환원율이 50% 상향 돌파를 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밸류업 모멘텀이 커질 것이라는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호주는 KB금융과 신한지주. 결국에는 이렇게 세 가지 금융지주사들로 추려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메리트는 하나금융 같은 경우 환율 민감도가 이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자본 비율, 이 CET1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가장 큰 강점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비은행 부문 실적이 약 전년 대비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투자 모멘텀으로 꼽히고 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업종 내 자본 비율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증권가에서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금융사들이라는 점, 은행 지주사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의 시선 살펴봤는데요. 이제 하반기를 앞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은행주들을 향한 우려감을 털어낼 수 있는 Q&A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을 한다면 상쇄 효과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금리 인하에 진입한 만큼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는 이자 마진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실적에 타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점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답변은 금리 인하로 순이자 마진이 줄더라도 대출 증가와 예금 구조 효과로 이자 이익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답변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비이자이익 수수료와 비은행 부문 실적으로 상쇄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5대 은행의 6월 가계대출이 지난해 8월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약 7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그러니까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안이 발표되기 전에 2조 원 가까이 이렇게 대출이 늘어났다는 점도 고무적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주담대 규제 영향은 어떨까? 기업금융 확대와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상쇄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은행주를 향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은행주가 전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주주환원율 강화와 자사주 매입 소각이 증가하면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답변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과 관련해서는 국민은행, KB국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천억 원, 신한 4천억 원, 하나 3천억 원을 늘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주주 환원율도 42%대에서 44%대까지 상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 이 투자 매력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CET1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CET1 비율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기 자본 비율을 뜻하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살펴본다면 이제 CET1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주주 환원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짚히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가 이어진다면 은행 손익 과 자본 비율 그리고 NIM 등 이러한 지표들이 개선이 되는 효과를 누려볼 수 있고 환율 안정 및 대손 비용 완화로 인해서 추가 개선 여력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면 오히려 은행주들에는 좋다라는 점 살펴볼 수 있고요. 1분기 CET1 비율을 살펴본다면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7%, 신한은 13.3%, 하나는 13.2%, 우리는 12.4%로 대체로 13%대에 임박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간 기준 KB금융과 하나금융의 CET1 비율은 각각 0.3%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과 관련해서 안정성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려감이 많이 덜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실적 살펴볼 텐데요. 1분기 실적에서는 꽤 괜찮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컨센서스 자체가 방어적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4대 금융지주사들의 2분기 실적 전망 살펴보시면 일단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의 여파로 지난해보다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전체 순이익을 살펴보면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가 살짝 주춤할 수 있더라도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금융사들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건데요. KB금융과 신한, 우리 모두 다 조금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상반기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어쨌든 이번에 주춤할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되고 있고 큰 그림에서는 이게 큰 구멍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약간 부진하게 나오더라도 시장에서는 주가의 반응을 민감하게 할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과 관련해서 증권가의 코멘트까지 살펴볼 텐데요. 키움증권에서는 이제 KB금융, 신한금융 같은 경우에 홍콩의 주가 연계증권 ELS 관련 손실에서 벗어나서 순이익이 정상화 과정에 진입을 했다. 그리고 비은행 실적 개선 등으로 연간 순이익도 전년 대비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코멘트죠. 제가 예전에 은행주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때 이 홍콩 ELS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관련 손실에서 드디어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깊었고요.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비은행 자회사 실적 개선 시 이익 증가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동양, ABL생명 인수로 비은행 부문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KB와 신한금융 이러한 금융지주사들도 함께 살펴보자라는 관점에서 은행주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에 대한 전망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배당 매력도입니다.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도 앞으로 더 잘 갈 것이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담아봐도 괜찮을지 은행주와 관련해서 하반기 전망,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7월장을 제대로 한번 준비해보죠. 오늘 진만쌤과 함께 꼼꼼하게 시장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또 3,100선까지 지수가 회복을 해냈고요. 코스닥도 일단은 상승을 지켰습니다. 다만 섹터별로 약간의 순환의 흐름이 나왔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뭐 단발적인 흐름일지 하반기 색이 좀 달라질지 고민이 되는데 일단 지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제가 생각했던 바로는 코스피가 살짝 쉬어갈 때 코스닥이 조금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제 장을 봤었을 때 이거 코스닥은 전혀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확실히 쏠릴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제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압도적인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지주사 랠리로 인해서 이제 1차적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오후에 이제 살짝 시끌시끌한 노이즈가 있었죠. 상법 개정 관련돼서 일부 이제 기존에 있었던 틀을 다시 틀어버리는 이제 그런 부분, 즉 이제 시간 소요가 3일 정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일론 머스크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새벽 그쪽 시간으로 새벽인데 아주 엄청나게 싸우더라고요. 거의 5분 단위로 SNS가 계속 올라오는데 잠도 안 자고 이제 한국 시장 때 싸워가지고 일단 관련돼서 좀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어제 일부 밀린 부분들은 맞습니다. 만나서 하지 왜 SNS로 그러나요? 실제로 보면은 또 이제 친하게 지낼 것 같은데 꼭 이제 안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서 좀 이제 한국 시장 입장 혹은 이제 사실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원통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어제 보시게 되면은 지주사 쪽 랠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에너지 쪽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아마 지주사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새로 사신 분들보다는 기존에 한창 밑에서 갖고 계셨거나 혹은 이제 최근에 사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려워서 타익 실현 매물 나오는 섹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조정이 줄 거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번 랠리의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2차 전지 쪽에 기반으로 한 랠리가 있다라고 하던지 아니면 수출 데이터가 정말 좋아서 올라갔던지 아니면 바이오 붐이 나서 코스닥 쪽으로 엄청나게 쏠림 현상이 있는지 한번 이유를 봤었는데 그냥 이번에는 리밸류에이션이요. 즉 이제 가치 재평가라는 그런 기준에서 지수가 오른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주사나 증권주들이 상법 개정 이후에서 엄청나게 큰 틀의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강한 수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몇 번 나와서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조금 쉬었다가 올라가야지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점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근데 이걸 조정을 안 받고 가려면 그만큼 힘이 더 세야 되는데 예탁금이 70조를 왔다 갔다 하면서 70조, 69조, 68조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전에 한창 안 좋을 때보다 거의 15조, 17조 이상 오른 금액이라서 우리가 기다리던 조정은 오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난이도가 있이 오른 종목들만 올랐고요. 아마 증권주나 저 PBR 종목들이 여기서 추가적인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대 낙폭이 온다라고 하면 아마 기술주 쪽에서 스크래치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사실 이런 원달러 이제 워낙 강세에 기반을 둔 상승 랠리 때는 오히려 또 반도체들이 약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종목들이 생각보다 약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재미없는 기업들도 꽤나 많고요. 올라가는 기업들 보시면 SK 하이닉스나 이소페타시스를 제외하고는 중간중간에 노이즈 낀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랠리의 기준에서는 굳이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업종들, 시크릿 업종들, 제가 경기 민감주를 굳이 매수하시기보다는 짧게 보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거고 지금은 지주사나 혹은 이제 증권 금융주들 조금 롱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난이도가 꽤나 어렵습니다. 소외받았던 종목군들 중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일단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 수급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전략은 폐기를 하고 코스피만 오르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전략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 제가 오늘 모은 이제 어제 밤사이 또 이제 공부한 자료는 밑에 지금 QR 코드 나가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핸드폰 드셔가지고 핸드폰 이제 밑에 QR 코드 찍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냥 코스닥 쪽을 폐기를 하고 코스피로 선회를 했는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주나 금융주로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좀 압축하고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해서는 일단 짧은 대응 정도만 권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뉴스가 꽤 괜찮아요. 물론 이건 확정 뉴스가 나와봐야 되는 거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가 또 좀 흘러나오고 있고요. 소캠 혹은 HBM 뉴스 등을 봤을 때 그리고 한 연 이틀에 하이닉스보다 선전하는 흐름을 봤을 때 삼성전자도 리밸류에이션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원에서 8만 원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랠리 구간, 즉 삼성전자가 이 마지막 문을 닫고서 그 이후에 조정에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7, 8만 원만 와도 어디예요? 그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주사도 매번 오를 수가 없는 거고요. 3,300 뭐 그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당연한 이야기지만 조정 이제 랠리의 끝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강한 시세를 받았을 때는 더 이상 오를 게 없어서 삼성전자까지 오르게 되는 이제 그런 이슈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제가 삼성전자를 왜 이야기를 계속 안 드렸냐면 그냥 기술력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엔비디아 나왔던 이야기들도 지금 새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재번복돼서 나오는 이슈기 때문에 이미 납품되고 있다라고 해도 지금 주가가 이제 올라갈랑 말랑한데 아직 퀄리티 테스트도 통과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강한 수급을 받으면서 며칠 랠리를 하게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정말 코스피 쪽으로도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의 지표로 생각하시면 좋고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매는 그렇게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를 게 없어서 삼성전자까지 올라간다라는 말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 어떤 뉘앙스인지는 충분히 전달받았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까지 확인을 했고 그러면 집중해야 되는 섹터로 지주와 금융주 단을 골라주셨는데 마침 지주사 질문 또 투자할 종목들 체크해 봐야겠죠. 저희가 지주사 얘기 안 한 거 아니고요. 일단 한화나 두산에 대해서 이미 5월 달경부터 이제 긍정의 의견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한화가 근데 벌써 80% 넘는 상승이란 말이죠. 두산도 어제는 떨어졌지만 두산그룹주들 어제 약간의 노이즈 때문에 하락이 있었고요. 그치만 꽤 많이 올랐어요, 여전히. 그러면 이 지주단에서 이들 종목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못 갔던 지주를 찾아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상법 개정 처리되고 나서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두 가지 트랙을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면 외국인들 수급이 더 좋아질 겁니다. 이제 굉장히 유의미한 이제 법령 제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법 개정을 기준으로 이게 만약에 여기서 단기적인 세우론이 나온다? 너무나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쪽에 수급이 계속적으로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지주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기존에 갖고 계셨던 지주사들 그냥 계속 갖고 계셔도 충분히 이제 시장보다 조금 더 우수한 수익률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중소형주 스몰캡 중에서 한번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을 가져봤고 아마 지주사들은 랠리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도 크고요. CJ를 필두로 해서 올리브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마 이제 아까 두산 좀 빠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빠졌을 때 비중 늘려가시는 분들이나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덜 오른 지주사 쪽으로 한번 지켜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스터홀딩스라고 있습니다. 미스터홀딩스. 근데 이게 옛날에 필라홀딩스였는데 이게 사명이 바뀌어서 저도 이제 필라홀딩스를 찾아보다가 얘가 어디 갔지라고 봤는데 이 사명이 바뀌었더라고요. 미스토. 네, 사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코인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제 미스터홀딩스 일본 느낌이 났었어요. 네, 그죠. 이제 그래서 저도 이게 어디 갔지 찾아봤는데 일단은 필라홀딩스 보시게 되면 이제 최근에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주주 환원율이 꽤나 높게 나오는 기업이고요.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 꽤나 잘 팔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필라 브랜드를 아직 신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꽤나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PBR 0.9배, 자사주 8%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하단부에서 덜 오른 지주사들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미스터홀딩스, 필라홀딩스라고 쓰셔야지만 조금 더 이제 그런 이상한 종목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기 때문에 한번 덜 오른 지주사 미스터홀딩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형 지주사 중에 그 안에 있는 지주사 자회사들의 밸류체인이 굉장히 좋은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S&T 홀딩스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더 한 번의 상승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면서 자동차 부품, 방산, 플랜트
10%,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금융주까지 갖고 있어서 자회사 내의 포트폴리오가 너무나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S&T 홀딩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자사주도 10%나 되고요. PBR도 0.3배밖에 안 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 치고는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종목 만약에 지주사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라고 이제 매수해야 되나라고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쪽 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주사단에서 미스터 홀딩스, S&T 홀딩스 지금 관심을 둘 수 있는 지주사로 얘기해 주셨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일단 홀딩의 의견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라고 의견 첨언해 주셨네요. 두산 얘기하니까 문득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하락이 좀 있었잖아요. 일정 부분 약간의 노이즈도 좀 있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쌤이 투자하신다면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보십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 시총 3위 피어 그룹이 보통 시총 70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피어 그룹을 잡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40조 정도 돼서 만약에 다음 이제 넘버 3죠. 코스피 넘버 3를 보통 기준으로 시총 70조를 잡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음 투자가 나오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어제 뭐 일부 노이즈가 나온 부분들 많고 원전 쪽도 차익 실현 매물이 한 번 정도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나오는 조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 5% 정도 더 빠지면 저는 한번 매수해 볼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상장된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올라갈 힘이 많이 필요한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보시는 전략. 지금은 높다고 한 번에 딸깍 매수를 하시면은 조정이 너무 매섭게 오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하루에 눈 떴다가 보면 대형주 이제 뭐 이때까지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도 뭐 20% 이상의 조정 나온 구간들도 있고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15% 이상의 조정인데 한 번에 매수하실 생각 마시고요.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서 58,000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 한 번 정도 1차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위에 룸은 꽤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10만 원까지도 지켜보셔도 될 만한 기업이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8,000원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 대응 가능하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각의 지금 시장의 관심 테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북의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테마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재료가 너무나 자주 공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재료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이 될 때가 있고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좀 크게 혹은 이제 실적 시즌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이제 관련된 재료들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나 섹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대북주들은 거의 3일 걸러서 계속적으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상단부에서 상단 다지기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즉 여기서 트럼프의 업적 쌓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현 정권의 친북 정책 등으로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대북주라는 거는 테마주의 끝판왕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끝을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아마 10월 이제 에이펙을 기준으로 해서 2차, 3차, 2자, 3자, 4자 회담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이란이 핵시설 폭파당할 때 아마 북한도 아마 조금 무서웠을 겁니다. 이제 벙커버스터를 한 곳에 13발을 떨어뜨려서 이제 부셨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돌발 변수가 있으면 분명히 북한도 이것을 이게 굉장히 무섭다. 이게 내가 이제 밑에 숨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구나. 조금 이제 좀 오픈된 마인드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북주 같은 경우 여전히 지금도 매수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과 그 다음에 조금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 두 종목을 같이 매수하시는 전략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오르고 있는 대아TI를 이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탄력의 모나용평이나 아난티 정도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는 대아TI, 탄력에 초점을 맞추면 아난티와 모나용평. 자, 다음은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지금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고 계시는데, 자, 스테이블코인 분명한 지금 국내외를 좀 휩쓸고 있는 트렌드인 건 맞는데요. 국내에서 관련해서 정말 잘 숫자를 내면서 연결될 종목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은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제 이제 이창용 총재가 파월 의장이랑 같이 이제 있어서 인터뷰를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코멘트를 했었는데 비은행권의 스테이블 코인은 충분히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여기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이제 이창용 총재가 발언을 함으로써 이제
은행권 외에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코인,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로 오른 종목들이 빠져서 은행권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여전히 탄력이 있고 생각보다 이제 조정폭이 나왔었을 때 개별적인 이제 상표권 출회 가능성에 대한 기사들로 오른 종목이 꽤나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시세를 받기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지만 이제 단기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로 개별주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추가 상승 가능하나 종목별로 다른 희비, 즉 섹터별로 같이 으쌰으쌰하는 시기는 지났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뭐 카카오뱅크나 페이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 예전부터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코나이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저는 코나이에 대한 평가는 시대가 낳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돼서 아마 최우선 주로 여기서 이제 잘 쉬어가기 때문에 룸이 굉장히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짧게 보실 분들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아예 손도 안 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올라갈 거고,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코나아이가 덜 올랐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키워드로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진만쌤은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시는가 궁금했는데 태양광 쪽, 미국에서 뭐 선런, 솔라이트 등의 급등도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새 정부 들어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탑픽을 어떻게 꼽으세요? 네, 일단은 하나솔루션이 여전히 아마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TPO 관련된 이슈들도 그렇고요. 아마 조금 이제 관련된 모듈 관련돼서 조금 단기 피크아웃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보실 분들은 하나솔루션을 지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TPO 수익성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전에 보여주었던 영업이익률을 당분간이나마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 그다음에 AMPC로 인해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꽤나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태양광 업체들은 하나솔루션과 그다음에 퍼스트솔라를 제외하고는 아마 나머지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국내 모멘텀도 같이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탑픽으로는 이제 대형주는 하나솔루션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좀 중소형 스몰캡 쪽은 SK 이터닉스 여전히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에는 테마주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성장의 최우선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S와 연료 전지 거기에다 해상풍력, 신재생 3종 세트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내년도 매출이나 영업이 굉장히 우수하며 국내 IRA 법안과 그다음에 미국 쪽 태양광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까지 다 끌어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제2의 BHI를 보시면서 SK 이터닉스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S, 연료전지, 해상 풍력의 키워드에서 SK 이터닉스 제2의 BHI로 타이틀을 달아주셨네요.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진만쌤 무료 공개 방송이 있는데 타이틀이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네, 아마 이제 하반기 때 지나가시게 되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거고요. 아마 오른 기업들이 중간에 짧게 끊어치던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제가 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는데 이번 랠리의 주인공은 기술주가 아닌 저 PBR 종목과 지주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여기서 상법 개정이나 기타 법령이 추가되면 조금 더 랠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아마 하반기 때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장이 돼 지수는 좋아서 괴리감을 느끼실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우실 분들은 이제 카메라 들고서 밑에 QR코드 찍으시면은 제가 이제 관련돼서 오늘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왜 이 종목과 섹터, 즉 기술주들을 안 보는 이유와 저 PBR 종목들을 많이 올랐는데 왜 봐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오셔서 하반기는 이거 하나만 보시면 다른 방송 머니투데이만 보시고 다른 방송은 안 봐도 되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좋은 자료와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과 각 섹터 테마에 대한 전략 김진만 위원과 함께 살폈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